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믿기 힘든 우연과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들을 제자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길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수, 올해 63세입니다. 30년간 시골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최근에 은퇴했죠. 저희 소중한 제자 중 한 명인 지연이가 결혼식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평소 딸처럼 아껴온 제자라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죠. 결혼식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웃고 있는 한 남성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잃은 제 아들 현우와 똑같았어요. 미숙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연이가 다가오며 인사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남자분이 누구니? 아, 저분은 우리 신랑 대학 선배예요. 강민준 선배라고 인천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남자가 이쪽을 향해 돌아섰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왼쪽 눈 위에 작은 흉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긴 속눈썹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아들 현우였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결혼식 내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식장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지연이의 특별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축하하고 웃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천 갈래 만 갈래 생각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갇힌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시 끝나고 난 후 멀리서 그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걸음걸이, 손짓, 미소 짓는 모습까지. 틀림없이 제 아들 현우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흘렸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기쁨과 그 세월 동안의 원망, 의문이 한데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 현우는 27세 때인 2003년 그의 삼촌 기준과 함께 출장을 가던 중 강원도 산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만난 것은 현우의 삼촌 기준뿐이었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만 더 조심했더라면. 기준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준의 설명으로는 비가 내리는 산길에서 갑자기 앞에 나타난 동물을 피하려다 차가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고 했어요. 기준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현우는 의식을 잃고 물살에 휩쓸려 갔다는 겁니다. 경찰과 구조대는 일주일 넘게 강을 수색했지만 현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이 내 아들을 삼켜버린 것 같았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춤을 전폐하고 현우의 방에서 그의 옷을 껴안고 밤을 새웠어요.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우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현우와 기준은 함께 작은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창의적인 디자인을 맡고 기준이 사업 관리를 담당했죠. 회사는 성장하던 중이었고 현우는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형수님, 회사 문제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기준이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지분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복잡해지기 전에요. 저와 남편 철수는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준은 현우의 유산을 관리한다며 최소한의 보상금만 주고 회사 지분을 모두 가져갔어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동생 주제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 철수는 분노했지만 이미 서류에 서명한 후였습니다. 현우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던 우리는 법적 조언도 구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었죠. 철수는 그 후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동생의 배신까지 겹쳐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밤마다 현우의 이름을 부르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심장이 약한 철수는 결국 현우가 떠난 지 5년 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 모두를 잃은 저는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듯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기준 가족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현우와 함께 시작한 회사가 크게 성공의 대구에서 손꼽히는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했어요. 기준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마치 잔인한 농담처럼 그들의 성공은 제 아들의 재능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현우와 철수를 모두 잃은 후 저는 학교 교사 일에 모든 정신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제게 남은 위안이었죠. 하지만 명절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준 가족은 늘 저를 초대했고 현우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초대에 응했어요. 기준의 호화로운 저택에 발을 들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 걸린 액자 속 기준의 웃는 얼굴, 그의 아내 혜정의 값비싼 보석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준혁의 오만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됐어요. 혜정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말투에서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희귀동물을 대하듯 저를 바라봤죠. 명절 식탁에 둘러앉으면 혜정은 늘 자랑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이번에 미국 유학 준비한다고요. 명문대 들어갈 것 같아요. 형수님, 학교는 어떠세요?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죠? 실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진학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미소만 지었죠.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기준의 아들 준혁의 태도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준혁은 방학 때마다 외국 여행을 다녀왔고 값비싼 옷과 시계를 자랑했어요. 이모,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으로 어떻게 사세요? 우리 아빠가 주는 용돈도 그것보다 많을 것 같은데. 준혁의 말에 식탁은 얼어붙었지만 기준과 혜정은 아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욕을 참아내는 이유는 단 하나, 현우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준의 집 서재에는 현우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명절마다 몰래 그 사진을 보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보고 싶다, 아들아.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학교와 집만 오가는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자녀들의 결혼식과 손주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 저는 옆에서 미소만 지었죠. 내 가슴 속에는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번에 제가 결혼해요. 꼭 와주세요. 은퇴를 앞둔 어느 날 제자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끼던 제자였죠. 부모님을 일찍 여인 지연이를 딸처럼 챙겼었습니다. 당연히 갈 거야. 지연아, 축하한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마치 내 딸이 결혼하는 것 같은 감정이었어요. 결혼식 초대장을 받고 옷장을 뒤적이며 입을 옷을 고르던 그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현우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아마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까? 나는 할머니가 되어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눈물을 훔쳤죠. 인생이란 이렇게 잔인하게 흘러가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치 거센 폭풍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기적일까? 심장은 아들을 만났다고 외치는데 이성은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자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어제 결혼식에서 만난 강민준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미숙 선생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망설임 끝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들 현우와 너무 닮았어. 20년 전 사고로 잃은 내 아들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도 있을까요? 지연이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줄래? 지연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유했습니다. 강민주는 지연의 남편 대학 선배로 인천에서 민중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남편과는 건축 동아리에서 만났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라 평판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알아볼까요? 지연이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다음 날 오랜 친구이자 퇴직 형사인 정상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훈은 현우가 실종되었을 때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죠. 미수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상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람 눈은 보고 싶은 걸 본다고 하잖아. 상훈아, 내 눈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확인해봐야 해. 제발 도와줘. 상훈은 결국 강민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행정 기록, 병원 기록, 신문 기사 등을 뒤졌죠. 며칠 후 상훈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이거 봐. 상훈은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강원도 앞바다에서 기억상실증 남성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18년 전, 정확히 현우가 실종된 지 2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어부가 의식불명 상태의 남성을 바다에서 구조했고 그 남성은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를 구조한 어부 부부에게 입양되듯 보호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현우일까? 더 놀라운 건 이거야. 상훈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이었어요. 이른바 면회객 명단에 박기준이 있어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현우의 삼촌 기준이 강민준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분명했습니다. 날짜는 현우가 실종된 지 약 한 달 후였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훈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미수가 내 직감이 맞을지도 몰라. 강민준이 현우일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기준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20년간 쌓여온 의문들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왜 현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왜 기준이 그렇게 서둘러 회사 지분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왜 기준이 항상 불안해 보였는지, 모든 것이 이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아,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강민준을, 아니, 내 아들 현우를. 인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손은 떨리고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오직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민중건축사무소는 인천 송도의 현대적인 빌딩 5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우도 늘 그림을 잘 그렸었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준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요. 잠시 후 사무실 안쪽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결혼식에서 본 그 남자, 제 심장은 멈출 듯이 뛰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아들 현우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엄마의 눈을 속일 순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의 목소리까지 현우와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아니, 현우야. 그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난 내 어머니야. 박미숙이라고. 내가 생후 8개월 때 알았던 수두 자국이 아직도 등에 3개 남아있지. 6살 때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에 크게 다쳤고, 고등학교 때는 야구공에 맞아서 왼쪽 눈 위에 흉터가 생겼어.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벽에는 그가 디자인한 건물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현우도 늘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18년 전 강원도에서 기억상실증으로 발견되었어요. 그 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현우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너야, 현우야. 내 아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대학 졸업 사진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삼촌 기준이 알고 있었어. 병원 기록을 찾았어. 기준이 널 방문했던 기록이 있어. 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내 옛날 자장가인 우리 아기 잠잘 시간을 벨소리로 사용했어요. 갑자기 민준의 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너를 재울 때 항상 불러주던 자장가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자주 꾸던 꿈이었는데 누군가 이 노래를 불러주는 그 순간 무언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듯 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99% 일치. 강민준은 제 아들 박현우였습니다. 2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모자.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현우 민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촌 기준과 관련된 기억들이 떠올랐죠.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나는 형상들처럼 파편적이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 사고 당일이 기억나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형 호텔 설계 계약을 따냈었어요. 회사의 터닝포인트가 될 큰 프로젝트였죠. 현우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며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삼촌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비가 많이 내렸고 산길은 미끄러웠죠. 삼촌이 갑자기 회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우야, 내가 회사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건 불공평하지 않니? 내가 너를 이 바닥에 데려왔는데. 기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때 나는 놀랐어요. 회사 지분은 서로 합의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논쟁이 격해지면서 기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핸들을 확 돌렸다는 겁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하는 순간 현우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준은 자신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물살에 떠내려가다 누군가에게 구조된 것 같아요. 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누군가 병실에 들어왔는데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기준이 속삭였다고 합니다. 돌아온다면 내 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없어. 이 말을 들려주는 현우의 얼굴에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친동생이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마치 가슴에 얼음 조각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준이 정말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니? 제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은 제가 회사에서 빠지길 원했어요. 제 디자인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던 현우는 자신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기억상실 상태로 어부 부부에게 보호받으며 새 삶을 시작했을 때 가끔씩 플래시백처럼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삼촌이 저를 찾아왔다는 건 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러 온 거였네요. 현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상훈이 가져온 추가 증거들을 보면서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기준은 현우의 서명을 위조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현우 명의의 계좌를 몰래 만들어 불법 거래에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현우가 죽기 전 자신에게 회사를 맡겼다는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잃은 슬픔과 기준이의 배신에 마음의 병을 얻으셨어. 5년 후에 심장마비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삼촌이 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간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듯 현우는 자신의 새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부 부부의 보살핌으로 대학에 가서 건축을 공부했고 천천히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여전히 건축 디자인이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기억은 잃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할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제 가슴 속 구멍이 드디어 메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말라버린 우물에 다시 물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과 그를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 가족이었다는 분노가 뒤섞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기준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우는 경찰 시절 동료들과 연락해 과거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타진했고 현우는 오랜 친구이자 건축 잡지 기자인 윤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진아,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들어봐. 현우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나 박현우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현우의 대학 동기였고 그의 죽음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친구 중 하나였죠. 무슨 농담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담 아니야. 지금 내 어머니와 함께 있어. DNA 검사도 했고 내가 살아있어. 서진아.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현우가 둘만 알 수 있는 대학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자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건 폭탄급 뉴스야. 현우야. 20년 전 사망 선고 받은 건축가의 귀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서진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내 삼촌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서진은 즉시 취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상우는 과거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가 너무 허술했어. 상훈이 오래된 파일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준의 진술만 믿고 강에 추락한 차량도 제대로 인양하지 않았어. 뭔가 숨기려 했던 것 같아. 상훈은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고 사고 현장 근처 CCTV 영상이 아직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수가 현우야, 이것 봐. 상훈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당일 강 주변 도로 CCTV 영상이야.
경찰 아카이브에 아직 남아있었어.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현우와 기준이 탄 차량이 강으로 추락하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동물도 없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모습을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야. 우리의 계획은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서진이 실종된 건축가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준비하되 아직 발행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상우는 경찰에 사건 재조사를 공식 요청했고 당시 병원 기록과 목격자 증언도 수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우리는 기준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아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죠. 기준 씨, 오랜만입니다. 조카 현우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나눌 일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기준은 즉시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가 돌아왔다니요? 그래, 내 조카 현우가 살아있어. 우리 집에 와서 직접 만나보지 그래.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기준은 다음 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는 현우를 보자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기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20년 만이네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기준은 자신을 추스르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정말로 살아있었구나. 정말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라 악몽이죠. 삼촌.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강에서 살아남았을 때 왜 저를 찾아와 죽은 사람이라고 했죠? 왜 저를 죽이려 했고, 왜 회사를 가로챘죠? 기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내가 사고로 죽은 줄 알았어. 거짓말 그만해요. 상훈이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에요. 명백한 살인 미수죠. 영상을 본 기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미 문 앞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20년 전 실종된 건축가 박현우 씨 생존 확인이라는 속보가 나갔습니다. 이어서 형이 조카를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졌죠. 기준은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현우의 회사 지분을 불법으로 가로챈 경위와 기타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기준이 체포된 후 엄청난 일들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법원은 현우의 사망 판결을 번복했고 불법으로 빼앗긴 회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20년 동안 기준이 운영한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죠. 현우는 법적으로 회사의 60% 지분을 되찾게 되었고 그것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빼앗긴 20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시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기준의 아내 혜정과 아들 준혁은 하루아침에 호화로운 생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살던 대저택은 압류되었고 외제차와 명품들도 모두 팔아야 했죠.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혜정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새로 현관에 서 있었죠. 미숙 씨,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너무 어렵게 됐어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동안 그녀에게 받았던 모욕들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불쌍한 형수님,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으로 어떻게 사세요?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혜정 씨, 내 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결정할 거예요. 현우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기준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혜정과 준혁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어머니, 더구나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기준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회사 자금 횡령과 탈세 혐의로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으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기준은 현우의 재능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고, 특히 그 대형 호텔 계약이 순전히 현우의 디자인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핸들을 돌린 건 정신이 나간 행동이었습니다. 기준이 법정에서 고백했습니다. 현우는 인천의 건축사무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그를 돌봐준 어부 부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현우가 자신의 과거를 찾게 되어 기뻐했고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나와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고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현우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동안 놓쳤던 모자간의 추억을 하나둘 쌓아갔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마당 그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이렇게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니? 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믿어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을요. 별빛 아래 앉아 20년의 암흑을 지나 다시 만난 모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잔인한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정의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현우야, 내가 평생 잊지 않을 교훈이 있어.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별빛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거야. 20년의 어둠 속에서도 결국 진실과 정의는 빛을 발했어. 절대 희망을 놓지 마렴. 현우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